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12월에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024년 1월에 좀 찾아뵙게 됐고요. 먼저 이제 보시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저희 함께 해주신 투자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도 2024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액티브 ETF로서 정말 좀 독보적인, 독자적인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펀드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운용사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여전히 11월부터 이어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4.93%였던 게 11월 말에 4.26%까지 빠졌고, 그게 4%를 깨면서 12월 말에는 3.84%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빠르게 빠진 거고요. 뭐 금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1%포인트라는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빠진다라는 거는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에 페드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로 예상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서 빠르게 좀 시장에서 하락이 있었던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하락에 더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약간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대부분 좀 약간 상승이 둔화되었던 뭐 은행 업종이라든지 여러 업종에서 상승폭이 좀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매크로 지표들 상에서는 이제 유가도 좀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도 조금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금리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별로 좀 들어가서 요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장 큰 펀드인 글로벌 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테슬라가 부진했던 흐름들이 나타났던 흐름들에서 10월 달의 흐름에서 11월, 12월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12월엔 사실 테슬라 이벤트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가 좀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스펙들이 좀 나오게 되었고요.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은 뭐 모델 3나 모델 Y 같은 볼륨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영향이 재무제표상으로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굉장히 입지전적인 새로운 독창적인 모델을 내놨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만 해도 굉장히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이 넓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 신규 버전이 좀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놀랍게 기능형 AI를 선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운용 경과 측면에서는 그런 부진했던 10월의 테슬라 흐름이 11월, 12월에 회복되면서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거래소 비즈니스라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가질 수 있는 플랫폼적인 기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거래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1등으로 올라서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비중을 가져갔던 게 유효하게 좀 작용을 했고요. 뭐 단기간에 사실 한 거의 2배 정도 오르는 저희가 수익을 취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디벨롭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 보시면 코인베이스의 비중 상승은 저희가 일부 확대한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독일의 1등 시가총액 기업인 SAP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수익이 올라온 부분인데 차익 실현 일부 좀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의 투자 포인트 이전을 위해서 풀트럭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 소형주인데 편출을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요. 코리아 플랫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시장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언더퍼폼을 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건 12월 달에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구간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함께 상승하는 대형 저희의 앵커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요 종목으로 보면 하이브, 네이버, 미래에셋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좀 사이즈가 큰 대형 종목들, 각 업종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개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 조금 특이했던 거는 한국 콜마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부정적인 구간이 있을 때 조정됐던 것이 좀 돌아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당시에 3분기 실적이 약간 시장의 예상 대비해서 약간의 성장률이 조금 약했던 거, 물론 성장이 잘 나왔지만 시장의 예상이 너무나 좀 높았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것들이 좀 이제 주가적으로 부진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저희는 여전히 미국의,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의 화장품 OEM, ODM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한국콜마의 비중은 계속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 측면에서도 그래서 한국콜마가 조금 더 약간 올라온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저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비중이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 하락 측면에서는 저희가 편출 종목에서 아프리카 TV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철수를 하면서 조금 더 마켓쉐어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네이버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치즈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내놓으면서 플랫폼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잘 버텨나가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만을 타겟으로 해서 이 스트리밍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캡이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해외로의 좀 확장이 조금 더 가능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아프리카 TV를 안 가져가면서 반대편에서 좀 편입을 했던 것이 디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K-팝 기반의 K-엔터 기반의 플랫폼은 사실 그 고객군이 대부분 다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비중 이동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전히 경쟁 상황에 대해서 지켜볼 겁니다. 아프리카 TV가 PER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네이버의 경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후보 종목으로도 계속 탐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장장이로 넘어가서 글로벌 대장장이 말씀드리면요, 언더퍼폼 폭이 좀 있었는데요. 글로벌 대장장에서 언더퍼폼이 나왔던 거는 뭐 사실 절대 수익으로는 대부분 다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시장의 상승률 대비해서 좀 약간 부진했던 것들이 저희 주요 종목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저희 이제 상위 종목 5개에서 보시면 이그젝사이언스라든지 버텍스 같은 저희 헬스케어에서 선택한 종목들이 좀 긍정적이었는데, 이그젝사이언스는 저희 이제 코리아 대장장에도 있는 이제 지노믹트리 같은 기업이랑 비슷한 기업인데요. 대장암을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보통 대장 내시경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하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사실은 굉장히 건강검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여전히 힘들잖아요. 대장 내시경을 한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변 키트를 통해서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간편화하는 걸 최초로 했던 게 이그젝사이언스이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지노믹트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강관리 시장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저희는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텍스 같은 경우는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를 판매 허가를 받은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비마약성 진통제, 사실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이슈거든요. 보통 진통제들 중에 좀 센 진통제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독이 돼서 문제가 좀 일어나는데, 이거를 비마약성 진통제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에서 가장 앞선에 서 있는 게 버텍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임상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장장이에서 작년에는 AI 반도체 이쪽으로 좀 많은 비중을 가져가면서 상반기에는 전력 반도체, 하반기에는 좀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이었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영역들을 살펴가면서 굉장히 큰 시장의 경쟁이 일어났을 때 후방에서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대장장이 기업들을 선별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섹터를 가리지 않고 계속 경쟁 상황을 주목하면서 큰 시장들을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역량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빅데이터라는 넓은 시장에 대한 대장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서도 대장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 B2B 중심,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미국의 이제 정부기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1,000억, 2,0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B2C 커머셜 비즈니스를 좀 많이 확장을 하면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넓힐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팔란티어의 KPI,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저희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고객수 확대이거든요. 이게 계속 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늘어나는 속도를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비중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헬스케어 내에서는 같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퍼와 버텍스를 다 같이 갖고 있었는데, 크리스퍼는 편출하고 버텍스로 좀 집중을 하는 투자 포인트는 유지했고요. 엔비디아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저희가 여전히 앵커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작년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관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긍정적이었던 11월에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여기서도 헬스케어 영역에서 편입한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익스사이언스와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지노믹트리,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메디톡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저희한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제 사실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상관계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관계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교지수 내에 저희 포지션이 좀 큰 종목들을 복제율 차원에서 좀 편입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비중 확대되는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대형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관계수 규정이 앞으로 변화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규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을 좀 준수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뭐 여전히 그런 과정에서도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알파를 1월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조에는 여전히 뭐 의심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비중 변화의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달에 코리아 대장장의 비중 변화는 우리가 뭐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라기보다는 복제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돌려놓는 시점은 아마도 2월, 3월 정도면 충분히 돌려놓는 시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에이지, 글로벌 영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영에이지 같은 경우도 언더퍼폼이 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비재의 상대적인 부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좋아해왔던 AI라든지 테크 관련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좋았는데 소비재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선택을 해놨던 소비재들은 나름대로는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상위 기여했던 룰루레몬, 뭐 셀시우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별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도 중국에서 계속 굉장히 차별적으로 더블 디짓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재는 뭐 전반적인 경기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다들 영향은 받지만 그 안에서 작년에도 설명드렸던 에르메스라든지 오늘 설명드린 룰루레몬이라든지 이런 이제 차별적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저희가 주목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비중 변화에서 비중이 신규로 편입된 것은 라이언에어와 맥도날드입니다. 라이언에어는 뭐 작년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편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 사실 라이언에어라는 기업이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저가 항공사로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점유율도 높고 코로나 기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버텨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지가 계속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의 여행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행, 전반적인 여행 수요가 살아나는 그 시기가 2024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정 때 데이터를 보면 올해 신정이죠. 중국이 내수 관광이 2019년 대비해서 관광객 수는 한 9%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도 한 5% 정도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관광 산업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로의 송출객 수가 사실은 연말까지 한 70%, 60% 정도 선까지밖에 안 왔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의 관광 수요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올해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여행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런 포지션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맥도날드가 신규로 편입된 부분은 뒤에서 이제 맥도날드의 신규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면에 저희가 비중 하락하면서 편출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약간 트렌드가 올라오는 기업들을 저희는 영에이지에서 실험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아식스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트렌드가 올라왔었는데 조금 더 매스마켓으로 퍼지기에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식스는 편출을 했고요. 치폴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는데 저희가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같은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맥도날드로 좀 옮겨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이나믹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보다 약간의 언더퍼폼이 있었지만 시장 수준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룰루레몬과 익색사이언스가 좀 긍정적이었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다이나믹 시니어에도 저희가 맥도날드를 신규로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익색사이언스는 좀 계속해서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앵커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릴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계속 한 15% 정도의 비중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맥도날드의 코스맥스라는 브랜드고요. 또 하나는 스타벅스가 브랜드가 굉장히 올드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맥도날드가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출범을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출범을 했고요. 일리노이에서 지금 시카고 쪽에서 첫 지점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했던 거는 맥도날드가 코스믹스라는 일단 브랜드를 이제 내놓았는데, 이거는 이제 브랜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믹스라는 브랜드가 하고 있는 게 뭐 아이스티라든지 레모네이드라든지 약간 좀 기호 음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은 하게 되었냐라고 이유를 봤을 때, 맥도날드가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대한 식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래픽 점유율이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가 고민했던 건 커피숍, 카페로 빠져나가는 손님들인 거거든요. 사실 뭐 본인들의 손님이 빠져나가기보다 그 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성장 전략이 나온 거고요. 특히나 오후에 이제 티타임 같은 때에 장악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독립 브랜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맥도날드가 코스믹스라는 브랜드를 좀 내놨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안에서 즐겼던 맥카페 같은 경우도 즐길 수 있고요. 티타임에 즐길 만한 그런 메뉴들 좀 같이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맥도날드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루이싱 커피와 확장 전략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게 붙으면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맥도날드가 코스믹스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시장은 카페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예, 그런 시장으로 맥도날드 사이즈가 들어와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건 저희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맥도날드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펼쳐나갈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맥도날드가 시가총액이 213빌리언, 스타벅스가 106빌리언, 맥도날드 PER이 포워드로 23배, 스타벅스가 21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음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 맥도날드는 이쪽으로 넘어오기에는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영에이지와 다이나믹 시니어에서 다 소비자적으로 주목을 하는 것은 이 티타임 시간대에 대한 장악을 할 때 손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에이지들은 처음에 브랜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핫하게 찾아가고 줄을 거의 처음에 오픈했을 때 막 3시간, 4시간씩 서서 샀다고 하거든요. 결국에 맥도날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코스믹스 시장은 지방에 굉장히 조그만 카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 세대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계속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시니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소비재로서 작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포인트를 다 가지고 각 번대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12월 5일 날 국민일보에서 한번 나왔던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브랜드가 좀 오래된 브랜드라는 인식을 좀 보여준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요 연령대가 이제 30, 40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소비재 기업들은 항상 10대, 20대를 타겟으로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스타벅스가 다른 기업들 혹은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려고 할 때 그 브랜드 업체들이 스타벅스와의 콜라보를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통계가 있던 건 아닙니다. 사실 뭐 기사로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통계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원한 브랜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확장 가능한 시장 규모를 저희는 측정하면서 투자하고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브랜드가 굉장히 공고하다고 해서 약간 우리가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라고 하죠. 생존자 편향이 있어가지고 이 브랜드는 뭐 10년 전에도 좋았고 항상 좋았고 지금도 좋고 10년 뒤에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변화하는 브랜드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영원한 브랜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브랜드가 언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 경쟁자들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브랜드, 소비재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트렌드를 보면서 액티브하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사실 뭐 테슬라의 이야기인데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나 사실 옵티머스에 대한 얘기들은 테슬라의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그 스펙이라든지 옵티머스의 영상만 보셔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에서 하는 스타링크라는 기업에 좀 주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라는 기업은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하면서 전 세계의 통신망을 좀 장악해 나가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스페이스X에서 발사하는 로켓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성을 계속 실어 나르면서 위성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리지를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1월 3일에 스타링크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연결이 가능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는 위성 안테나 밑에 접시에 연결될 수 있는 위성들만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우리의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역할, 라우터 역할을 해주는 위성 접시가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핸드폰에 바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위성 자체가 라우터가 되는 형태의 그런 위성을 띄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게 사실은 뭐 한 6개 정도밖에 안 띄워놨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확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스타링크가 거의 사실 뭐 한 달에 몇십 개 이상씩의 위성을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확대가 된다면 과거에는 스타링크에 대해서 좀 음영 지역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정도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라우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로만 생각했다면 이게 바로 다이렉트 투 셀, 다이렉트 투 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면 전 세계의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텝 1 산업의 존재 차원에서 인프라의 변화로 꼭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도 연결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코리아 대장장이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액티브 ETF는 기본적으로 비교 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틀 전에 발표됐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앞으로는 상장 공모펀드라는 유형을 만들어서 비교 지수를 없애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그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0.7이라는 비교지수 대비해서 상관계수로 0.7이라는 규정을 준수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웃퍼폼도 있었고 그 시장과의 좀 약간 괴리가 나는 그러니까 저희의 알파가 좀 더 이제 수익률이 좀 좋았던 부분들이 상관계수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관계수라는 거는 얼마나 동행하면서 움직이는지를 보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왔을 때 이게 좀 깨지는 측면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부진했던 영역이 있어 가지고 이번 달엔 그 상관계수를 저희가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안정화를 찾으면 다시 저희가 기존에 계속 해왔던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갈 거고요. 이 과정에서도 그냥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알파 수익률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객 여러분들도 뭐 별 불안감 없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추구해오는 그런 액티브 성향의 포트폴리오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상장 공모펀드라는 유형이 생기게 되면 비교지수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얼마나 투자 철학을 잘 지키면서 운용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저희가 좀 힘차게 계속적으로 좀 운용을 하면서 잘 운용해 나가고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16일에 상장하는 이제 차이나 포커스 10 액티브 ETF가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부자 되는 꿈을 좀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